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국내 문제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아침에 있었던 속보부터 그러시죠. 잠깐 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김병기 의원, 지금은 무소속이죠. 오늘 네. 3차 소환이 되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경, 강선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다,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아마 김경, 강선우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로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근데 처음에 구속을 시킬 때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수재로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공천관리 업무는 강선우 개인의 업무가 아니라 당에서 공간위에서 하는 업무다라고 하고 어쨌든 구속을 시킬 때는 명확한 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배임수재로 한 다음에 뇌물죄도 검토하겠다라고 경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디까지 수사가 되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요. 김병기 의원이 종합선물 세트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김경, 강선우 사건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본인이 당시에 공간이 간사로서 강선우 의원과의 통화 녹취 이게 9시 뉴스를 통해서 전국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아들에 대해서 처음에 숭실대로 편입할 때도 뭔가 좀 뒤에서 힘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중앙대병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아들이 취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정무위에서 가상화폐 이쪽을 담당을 하면서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었던 회사 처음에 빗썸이었죠. 여기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두나무였죠. 받지 않겠다라고 했었더니 그때 여기에 대해서 마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국회에서 본인의 직권을 좀 남용했었던 이런 것들도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일단은 동작구 그 구의원 이쪽으로부터 3천만 원 받았다는 의혹들도 있고요. 지금 13개 정도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1차 소환 조사 자체도 2월 말에 이루어졌었거든요. 이틀 연속 조사 받았는데 이번에 한 2주 만에 3차 소환을 한 것을 보면은 곧 이쪽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병기든 지금 구속돼 있는 강선우, 김경 관련해서 지금 구속이 이미 돼서 실형을 받는 건 지금 예정된 수순이랍니다만 걱정되는 거 하나 제가 미리 약간 기후 차원에서 지난번에 송영길 돈봉투 사건이 무죄로 난 건 사실은 이제 혐의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절차적 문제가 위법적인 자료를 썼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네. 근데 현재 강선우나 김경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압수수색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죠. 오히려 김경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돈 준 적 없다라고 했다가 본인이 자술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폰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의원도 오히려 압수수색할 때 너무 좀 타이트하게 봐가지고 압수수색 들어갔다가 숭실대 편입 관련한 자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오히려 이런 문제점들도 보도가 크게 됐었거든요. 김병기 의원은 그동안에 보좌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병기 의원은 지금 그게 또 문제가 있잖아요. 본인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또 유용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도 제보가 들어가면서 문제 제기가 됐는데 이걸 무마했다는 의혹. 그 돈을 썼다는 것 자체보다도 이걸 무마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찰 쪽에 힘을 쓴 것이 아니냐, 동작경찰서 쪽에 힘을 쓴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 보도는요. 동작경찰서뿐만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사실은 경찰 내부에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오늘 서울경찰청에 조사받으러 갔거든요. 네네. 경찰 스스로
스스로가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은 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뭐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강선우, 김병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어준 방송에서 폭로된 아주 중대 사건이 어제 발생을 했죠. 자, 그 문제 이제 방송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뜸을 좀 드려야 되니까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제와 어제 이틀에 걸쳐서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을 직접 저격하고 직격하는 방송을 연일 했는데, 자, 누가 이제 발끈했냐면 한준호 의원이 발끈했어요. 그러면서 뭐 몇 가지 가지고 지적한 거 지금 한준호가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느냐. 김어준을 향해서 대놓고 이제 공격했는데 뒤에 이제 이재명의 공소 취소 문제와 별도로, 자, 이 문제 지금 법률권 내부의 일부 사항이라지만 특히나 이재명하고 이제 김어준하고 정면으로 붙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일단 한준호 의원이 글을 썼으니까 한준호 네. 의원 얘기를 먼저 해보면 네네. 이분이 지금 경기도지사를 출마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하자면은 친명계 쪽에서 대통령 측에서 도움을 주는 이러한 형태로 본인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번 공천은 앞으로 좀 지켜볼 부분들이 많다 생각하는 게 친청계, 친명계 도대체 누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경기도지사에 지금 추미애 의원도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추미애 의원은 광진에서 오랫동안 의원을 하다가 이제야 하남으로 갔는데 어쨌든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측에서 최근에 몇 번은 계속적으로 승리를 해온 상황이고 본인들 텃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도 근데 추미애 의원 최근에 보면은요, 이 검찰 그 공소청 관련해서 법안이 이미 정부안이 들어와 있는 거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어요. 네네. 당론 채택한 거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사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서 3월 안에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될지 오히려 뭐 저희 국민의힘 쪽보다는 민주당 내부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도 본인의 어떠한 경기도지사로서의 선거운동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때 인천에서 굉장히 큰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오고 정청래 전당대회 후보도 왔어요. 박찬대 후보는 다른 일정 있다고 하고서 안 왔는데 뭐 김민석 총리도 오고 여러 가지로 좀 민주당 쪽에서 큰 행사를 하면서 본인이 뒤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실제로 굉장히 큰 스피커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스피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친명 친청 갈등이 전당대회 이후로 굉장히 커지면서 김어준 씨가 조금은 밀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대통령을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굉장히 결집을 하면서 김어준 씨 쪽에 대해서는 약간 좀 멀리하는 듯한 모습이 있는 거죠. 김어준 씨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작년 전당대회 직전에 있었던 인천에서의 콘서트는 그렇게 잘 됐는데 우리 영상 정말 다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3월부터 또 콘서트 하거든요. 네, 전국 순회 하는데 전국 콘서트 한다고 그러죠. 네, 지금 뭐 예매율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그동안의 메인 그 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김어준 씨, 문재인, 정청래 이쪽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뭐 뉴 이재명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쪽이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저께 MBC 전 기자죠. 이분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취재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누가 봐도 대통령의 최측근인 사람이 검찰 고위직에 대통령 사건들 공소 취소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팩트라고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요, 그 영상 한준호가 저 화를 냈던 그 장면을 직접 보겠습니다. MBC 기자 출신이라는 장인수라는 사람이 김어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아주 중대 지금 사안이 발생했어요. 이재명 정권이 아주 위태로울 수 있는, 실제로는 이재명의 재판을 재개해야 되는 정치적 상황으로 몰릴 수 있는 그 상황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나왔는데 그거 지금 압축해서 한번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 한번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입니다.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고위 검사 중 한 명은 이런 뜻을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절차와 개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 그래서 요것이 뭐 한두 명한테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 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또 추가 취재한 거를 말씀드릴 텐데 왜 구분하냐면 여기서부터는 누군가의 의견이나 해석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취재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제발 공소 취소해줘라.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해석을 해드릴게요. 검찰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말기 혹은 임기 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된 범죄 말고 새로운 범죄로 제목까지 정해놨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을 왜 얘네들이 생각하게 됐느냐. 동부지검에 인천세관 마약 수사팀 전담 수사팀을 이문정 동부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꾸렸잖아요. 거기에 대통령이 백혜룡을 넣어주라고 지시합니다. 요거 직권남용이다. 수사를 잘하라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수사팀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요거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겠다. 요런 식의 계산을 하면서 지금 업무회의나 이런 걸 잘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요. 진짜 무서운 게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소취소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검사들은 지금 검찰 수뇌부가 공소취소를 해주면 대통령 그 말을 한 사람 공소취소를 해준 친명 검찰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내버릴 수 있겠다. 요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장인수라는 그 MBC를 쓰는 기자가 아주 이건 팩트다. 자기가 취재를 했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로 가능성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확인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이재명의 지시를 받은 그런 상황으로 자신의 공소 취소를 지시를 했다. 그게 고위 검사들에게 전달이 됐다. 뒷부분에서는 이재명도 검사들에 의해서 날아간다. 뭐 이런 내용까지 지금 폭로가 됐네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친여당 성향의 방송에서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민주당 내 갈등이 얼마나 심한 상황인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김어준 씨의 태도는요. 약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청자와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MBC 전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 보통은 방송 나오기 전에 간단하게 내가 오늘 무슨 내용을 소개할 겁니다라고 그 방송국에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저런 또 중대 사안인데. 그렇죠. 지금 그리고 저 얘기를 했을 때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있잖아요. 이거는 말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줬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의 어떠한 파급력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한준호 의원 SNS 글도 봤는데 민주당 내에 지금 친명계 의원들이 완전히 발칵 뒤집힌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아마 허위사실 적시 뭐 명예훼손 이런 걸로 고발 조치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고발 조치를 하는 것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 고발을 하면은 이게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때 지금 사실 민주당이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것도 만들었잖아요. 예. 유시민 씨는 굉장히 이상한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모임이 실제로 있고 이 모임을 토대로 해서 특위까지 당에서 구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저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조금 놀랍긴 하지만 있을 법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고발을 했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정말로 완전히 이제 레임덕을 넘어서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대통령의 재판들에 대해서 그 지금 공소 취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재판을 빨리 재개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만히 놔둘 수는 없어서 일단은 보여주기식으로 친명계 쪽에서 고발 조치가 들어가게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친명계가
이 방송인 장인수 씨를 네. 고발한다. 역으로 사실은 이 공수처 등의 이제 공수처가 주로 이제 고소 고발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고발을 저 사건에 관해서 네. 이 장인수 씨를 고발하는 건 아니고 이 정부 관계자 또는 고위 검사들이 실제로 이재명 공소취소 조치를 협의하고 또 시행했는지 이 공수처로 고발하면 이 사건이 수사 단계로 실제로 넘어가나요?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을 거고 왜냐하면 누군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장 기자를 먼저 고발을 하면은요 이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 이제 장 기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본인이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를 이제 밝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수사기관에서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그 사람을 또 부르고 처음에는 참고인 조사 형태로 되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더 드러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뭐 인지 수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시민사회 단체나 이런 쪽에서 다시 고발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다만 지금 형태로는 아마 장 기자에 대해서 뭐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고발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 방송에서도 본인이 저 이야기를 하게 된 뭐 배경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문제 제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앞서서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사전에 사실 저 내용이 방송될 것이라는 것을 김어준이나 김어준 방송 측에서 모르기가 어렵죠. 저런 중대 사안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사안들이 이야기되도록 판을 깔아줄 가능성을 이야기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네.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만약에 저 이야기를 기자가 한 얘기를 본인들이 뭐 쇼츠나 영상 같은 걸로 다시 구성을 해갖고는 올렸다. 이러면은 김어준 씨 측에서도 그 유튜브에서도 이걸 확산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쪽도 유튜브 쪽도 같이 고발은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그러면 장 기자가 수사 단계에서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 것인지 대통령의 누가 봐도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어준이 저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저 내용을 취재한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러면 방송에서 한번 충분히 얘기해봐라. 아주 또박또박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제 김어준의 노림수가 분명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틀에 걸쳐서 계속 이재명을 직접 저격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네 분이 기존의 상황과 판이 완전히 지금 달라지는 상황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네요.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김혜경 여사 그 배우자 예. 대통령의 배우자도 김혜경 씨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의 갈등을 계속적으로 증폭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김어준 씨 스스로.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의 이런 분열들이 최근에 있었던 뭐 1인 1표제 논란이라든지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또 합당 문제, 합당 문제가 굉장히 예민했었잖아요.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전당대회가 이제 8월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어쨌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합당도 다시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뒤에서 푸시를 해줬던 사람이 지금 김어준 씨, 유시민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어쨌든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틈이 보일 때마다 이런 형태의 친명계들을 공격하는 메시지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서트 예매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네. 스스로도 조금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U0390님이 어부지리가 아니라 어준지리네 이렇게 네. 좀 참신한 댓글을 주셨네요. 빅토르님도 어준이 족쇄도 요즘 바른 소리 하더만. 예, 꽁지님은 털보 방송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 들으셨고 다른 분들은 올해 어준이를 응원할 줄이야 이런 얘기도 해주셨네요. 그렇죠. 아까 유시민 씨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공소취소 모임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저쪽이 이상한 것 같다. 이 얘기도 오랜만에 유시민 씨가 맞는 말 하는 것 같다라는 평들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국민들께서는 있을 법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앞서 말씀드린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거를 민주당 내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아한 일이고 네. 지금 저 장 기자가 얘기한
얘기하는 게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말이 되면은 검찰이 싹 다 잡아들이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받거나 재판 중이 아닌 사안 백혜령 경정을 수사팀에 넣었던 걸 직권남용 이런 형태로 엮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것도 백혜령 경정 저 팀에다 넣을 때 이미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던 거였어요. 그때도 야 이거 직권남용 아니냐 대통령이라고 해도 저런 형태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들이 보았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저 장 기자가 짚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아마 친명계 측에서도 이거를 본인들이 뭐 사실이냐 아니냐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 상황은 민주당 내에서는 앞으로의 공천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김어준 얘기하니까 박민희님이 청내도 좀 분발하라고 했는데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분발을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쟁점을 좀 화하는 중요 사안으로 터졌습니다. 시봉세님이 아주 핵심적인 문제 또 하나 제기를 해줬네요. 어준아 현지 좀 털어줘라. 예. 자 어준이가 현지 문제도 한번 언제 털 날이 오나요? 한번 그 문제. 저희가 사실은 접근 못하는 좀 비밀의 벽이나 방 같은 게 있습니다. 김현지 같은 세력들 내부에 있는 그 내부에서 이제 뚫어줘야 되죠. 어준이가 그걸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잠깐 예. 얘기하면 이제 김현지 현지요. 실장 현지 얘기하면 얘기. 현지 누나라고 불렀던 사람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네요. 이 김남국 전 의원이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가 네.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당 대변인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종편 같은 데도 출연을 해서 뭐 대통령 측의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대변을 하고 있던데 이분이 나왔을 때 원래 이제 안산 쪽이 지역구였잖아요. 안산의 양문석 의원이 항소심까지 유죄 판단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이 지역이 안산이 뭐 같은 지역은 아닙니다만 여기가 비었을 때 김남국 의원이 저쪽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고 양문석 의원이 대법원 판결이 내일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내일 나와요. 이제 예. 그동안에 2심까지 나왔던 게요.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돈 빌렸잖아요. 예. 돈을 빌려갖고 실제로는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 사는 데 썼다는 거. 이게 특경가법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었는데 1년 6월이 나왔어요, 징역. 뭐 물론 집행유예 3년이 붙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그리고 그 서초 아파트를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등록을 했었거든요. 이게 그 선거법 위반으로 됐는데 공직선거법도 15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이 이제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날아가는 거고 또 징역형이 나왔을 때도 당연히 날아가는 거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형이 워낙 높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게 항소심까지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뒤집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내일 선고가 나오고 그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정말로 이제 김남국 대변인이 저 자리로 들어가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문석의 내일 대법원 선고가 있다. 그 문제도 한번 살펴봤네. 내일 한번 그 상황을 주목해 보면서 그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제는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민노총에서 대규모 아니죠. 한 2, 3천 명 정도 되는 실제는 한 2,500명 정도 되는 걸로 언론에서 4천 명 얘기를 했던데 투쟁 집회를 광화문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뭐 요구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정부와 뭐 기업인들, 사업자들 좀 정신 차리라는 식으로 정부도 좀 더 세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청업체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총파업 문제도 이야기하고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와 함께 민노총이 본격적으로 지금 뭐 수백 개의 사업장에서 이미 어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막 공공운소 노조 무슨데 막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노란봉투법 첫날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삼성전자 문제도 지금 터졌습니다. 삼성전자 뭐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삼성은 그러고 있는데 삼성 노조는
5월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이제 노조 같은 데는 날이 풀리면 춘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봄에 이제 뭐 파업을 하는 것들이 많이들 있는 일인데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이제 무노조 형태로 하다가 최근에 이제 노조가 생기고 2024년에 처음 파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에 또 파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그 찬반 투표를 한다고 하고요. 열흘 동안 합니다. 이게 만약에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되는 경우에는 4월 말에 전체 조합원들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고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 파업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경제가 지금 쉽지 않잖아요. 코스피도 등락폭이 너무 크고 지금 이란 사태가 진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전체의 한 60%가 SK와 삼성으로 그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삼성에서 반도체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조에 가입을 많이 하셨다라고 해요. 그럼 반도체 생산 라인이 만약에 중단이 되었을 때는 경제가 더 휘청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 노조가요. 이거는 저는 좀 불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뭐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하는 직원들, 뭐 노조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노조가 명단을 작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단을 작성한 다음에 나중에 뭐 전보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노조가 회사와 좀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명단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판 블랙리스트입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협조하는 만약에 노조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포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상 부당노동 행위로서도 좀 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법의 문제가 되는 거는 나중에 대해서 수사하고 재판하고 이 과정 굉장히 길어지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가 지금 풍전등하고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굉장히 큰 축이 삼성인데 삼성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삼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민노총의 전국 지역별로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노란 봉투법의 첫날에 상징적으로 아예 노조가 이 경제 산업 분야를 장악하겠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자, 노란 봉투법이 이제 본격화되면 네. 사실은 그 전에도 지금 민노총이 그간의 세를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해왔잖아요. 아니, 노란 사실 봉투법이 지금 민주당 쪽에는 예. 본인들이 굉장히 크게 뭐랄까요? 어떤 알력 같은 것들을 보여줬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뭐 HM 산업은행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HMM 뭐 이런 것들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예. 결국에는 노조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본인도 이러한 공약들을 그냥 다시 안으로 넣어버리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도 민주당 측과는 굉장히 가까운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 정부에게는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노란봉투법은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 저희 보수 정권에서는 이거는 회사가 정말로 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 1년 365일을 대기업에서는 하청업체 이들과 계속 협상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법 규정상 어디까지가 실질적으로 뭐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판례가 그동안에 있긴 했습니다만 판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많이 달랐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대기업에서 봤을 때 나는 저 하청업체랑은 협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벌칙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협상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서 회사가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강행했고 오히려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든 더 많이 보장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뭐 춘투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지점이다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가 뭐 어떤 곳에 이제 매기를 풀어 쏘가리를 풀어서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경우도 상징적으로
풀기도 합니다. 매기효과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지금 민노총이 고삐가 풀려서 사실은 독을 풀어놓은 상태, 노란봉투법이라는 봉투를 만들어서 민노총이 가지고 있는 독을 우리 산업계, 사회 전반에 풀어버리는, 민노총은 바로 진보당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연결되어 있고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산업 전반을 이 극좌 세력이 장악하려고 하는 그 독을 이제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는데 노란봉투법이 그 독을 푸는데 실마리를 딱 풀어주는 것이죠. 그 장면을 살펴봤고요. 자, 다른 조국혁신당 박은정 남편 문제 다시 한번 좀 뉴스가 됐네요. 네, 어저께 이제 KBS 단독으로 보도가 됐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많이 이걸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예. 박은정 의원이 그 비례로 받았을 때 처음에 명단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남편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종근 변호사가 이제 검사장까지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네. 수임료를 뭐 다단계 이쪽에 가해자 피해자 측이 아니라 가해자 측을 수임료를 22억을 받으면서 뭐 사건을 선임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단계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제 보도가 나온 거는 뭐냐면은요. 이분이 V 글로벌 사기 사건이라는 것을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대검 형사부장을 할 때 사건을 지휘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면은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5만 명에게 2조 8천억 가량을 가로챈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대검에 있을 때는 수사를 지휘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검에서 나와서 변호사를 개업한 다음에는요. V 글로벌은 아니고 V 글로벌의 관련 업체의 대표 광모 씨. 이 사람의 사건을 수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법조윤리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정관 뭐 판사나 검사 출신들이 나중에 개업을 했을 때 수임한 사건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를 확인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고서는 이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 의뢰를 했었던 거죠. 중앙지검이 수사 의뢰를 해서 이게 사건이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작년 11월에 뭐 본격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무혐의 결정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좀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의아하다. 그 배우자가 현직 뭐 법사위원인 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닌가. 법조윤리협의회에서도 아무 사건이나 다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한번 검사를 해보고 근데 이제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판단이 있었을 때 협의 과정을 거쳐서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것인데 글쎄요 8개월 만에 이게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는 거는 좀 상황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 있잖아요. 이건 슈스템 코리아라는 사건인데요. 네. 이것도 피해액이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다단계 사기 사건입니다. 이것도 고발이 됐어요. 고발이 돼서 중앙지검에서 같은 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보도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코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미 결정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다가 KBS에서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 했었던 것도 실상은 이미 뭐 무혐의 같은 걸로 끝났는데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법 전문가들이 법 관계자들이 법을 깨는 상황이 됐네요. 이 사건이 터질 때 사실은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죠. 뭐 정관회의도 요즘 문제여서 정관회의도 없애는 걸로 사회적으로 법조계 내부에서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물며 이 사건을 대검 형사부장 때 이 코인 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이 이종근 박은정 남편이 변호사가 된 다음에 이 사건을 맡아서 처리한다. 검찰과의 뭐 협잡인가요? 당시에도 사실 이해충돌 문제나 변호사법 위반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변호사법에서는요. 네. 본인이 전관을 있었을 때,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로 있었을 때 관여했던 사건은 수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거고 보도에는 변호사법 위반이다라고만 나왔었던 거죠. 근데 이 곽 씨가
지금 V글로벌의 대표가 아니라 관계사의 대표이기는 합니다만 이 관계사에서의 돈이 V글로벌로 넘어갔다라는 혐의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관계된 사건이고 그래서 이게 수사를 의뢰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KBS 보도가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지나갔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무혐의로 조금 싱겁게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청와대 비서관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청와대 성평등 가족비서관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정정옥 성평등 가족 비서관 농지 쪼개기 의혹은 예전에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추가적으로 지금 터진 건데 네. 농지 쪼개기 의혹은 이제 이전에 한번 터진 게 있고 그의 이제 가족들 네. 관련된 것이 좀 터졌는데 성평등 가족 뭐 그의 아내와 처형에 관련된 건이 추가로 좀 터진 사건인데 이 사건 내용을 일단 좀 구성을 해주시죠. 성평등 가족 비서관 사건하고 다른 건데 네. 이번엔 산업정책 비서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윤성혁 산업정책 비서관의 아내가 음. 배우자가 충남 아산에 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149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2023년 8월에 배우자가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주고 사들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는 농지였다가 이제 대지로 변경이 된 건데 한 필지를요. 기획부동산 업자가 16명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16명 중에서 일단은 윤 비서관의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예. 처형도 66제곱미터를 같이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처형의 남편도 감사원에 다니고 있대요. 공직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들, 이 자매가 이런 형태의 땅을 매수를 했다는 거는 현행 법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투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 앞에 지금 지하철도 곧 들어온다라고 하거든요. 이 투기를 했다는 건데 대통령은 본인의 분당 아파트도 지금 내놓은 상황이고 뭐 어쨌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마귀라고 표현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해서 투기하는 세력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SNS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아까 말씀하신 정정옥 성평등 가족 비서관 농지 쪼개기 매입 의혹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청와대 비서관의 가족들 이런 혐의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청와대가 기강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거다. 본인들 내부적으로 비서관급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뭐 부동산 사지 마. 그리고 부동산 사지 말고 지금 증시에 투자라고 하는데 증시도 지금 너무 롤러코스터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인데 이러한 정부의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청와대 인사조치라든지 뭐 해명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야기가 없는 거죠. 어저께 9시에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T조 측에서 윤석열 비서관 측에다가 계속 뭐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자, 지난번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김인호 산림청장이 경질됐었죠. 뭐 그 전에 이제 청와대 관련자들도 음주운전 사고로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땅이네요. 땅 투기네요. 앞서 얘기했던 음주운전은 정정호 대통령도 있는 상황이라. 네. 모범을 보이고 있군요, 이재명이. 네, 대통령이 음주운전이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이제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산림청장을 자른 게 아닌가. 근데 산림청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임명됐을 때도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현지 누나, 네. 현지 누나와의 관계, 뭐 같이 뭐 시민사회 단체를 했었다라는 등 그리고 또 성남시장 이재명 시절에 그때 개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 산업들과 관련해서 그때 산림청장이 관련 학과 교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성남시 측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서, 뭐 검토 의견 같은 것들을 보냈었기 때문에 어떤 보은 인사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던 건 사실이었는데 아마 이 음주운전 같은 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을 때는 그런 얘기들이 또 포커싱
포커싱이 될 수 있으니까 먼저 단칼에 자르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때 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어서 이 사람을 잘랐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인 거예요. 근데 중대한 법령 위반이라고 하면은 대통령도 중대한 법령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런 형태로 얘기하는 거는 좀 정무적으로 안 맞았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땅 투기, 부동산 관련해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을 마귀로 몰았던 이재명. 청와대 안에 이 땅 투기하는 자들이 이렇게 득실거리고 있는데 마귀들이 득실거리니까 에스트로 김님이 마귀 집합소라고 해줬네요. 예, 청와대가 마귀들이 그냥 득실거리는 곳이네요. 거기 대장 역할을 한 사람은 뭡니까 하면 마귀 대장이네요. 마귀 대장이 마귀를 때려잡는 장면인가요? 그 장면까지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주요 이슈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살펴보죠. 박상용 검사,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 이 박상용 검사, 대북 송금사 수사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지난해 사실은 청문회 관련해 국회에도 막 불려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그 곤욕을 치르면서도 본인이 할 말을 따벅따벅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검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박상용 검사 대북 송금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이문정 동부지검장이죠. 지금 사진에 떠 있습니다만 얼굴이 좀 확실히 다르네요. 왼쪽 오른쪽이 누가 구성했는지. 이문정 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네. 했네요. 그렇죠. 임지검장이 먼저 글을 썼는데 조작수사 의혹 이런 이야기들을 쓴 거죠. 결국에는 박상용 검사가 지금 연어 술 파티를 해준 것 아니냐 네. 이런 의혹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쓴 겁니다. 근데 박 검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소를 했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네. 박 검사가 이문정 검사장을 고소를 한 것을 넘어서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뻔히 고소당할 만한 글을 이렇게 쓰게 하는 것,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 수뇌부가 판 깔아준 거 아니냐, 책임 같이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권에서 지금 검찰 수뇌부에서 어쨌든 정권 입맛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문정 검사장이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글을 대담하게 게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박 검사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걸 넘어서서 지금 검찰 지휘부가 민주당이 지금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고 공소취소를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뭔지 밝혀달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거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찰 지휘부가 어떻게 보면 보안 수사권을 검찰이 꼭 남기기 위해서 조금 지금 저자세로 정부에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명확히 밝혀야 될 부분들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연어술 파티 의혹이요. 예.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정권이 바뀌고 대검 감찰부에서 다시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박 검사 입장에서는 그때 조사한 거 결과 공개해달라. 지금 그 얘기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은 당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이미 크게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대검에서 이것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결국 정권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이문정 검사장이 그런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것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북 송금의 판을 뒤집는 이 정권 차원의 노력이 있지. 이거 이제 이것도 공소 취소가 목표입니까? 이재명 측과 민주당의 친명계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공소취소 모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죠. 네, 정확히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대법관을 이제 26명으로 늘린다라든지 그리고 사심제를 만든다라든지 법 왜곡죄를 만든다라든지 최근에 사법 3법 이 부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으려고 했지만 숫자상으로 지금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에게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했지만 국무회의에서 이미 통과를 시켜버린 거죠. 거기에서 대통령의 의중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정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정말 목전에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팀이 아닌가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경희 검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검사 내에서도 저렇게 견디고 싸우는 사람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박수를 보내주시죠. 홀로 싸우는 것을 우리는 홀로 싸우게 놔두면 안 되죠. 그러면 싸울 의지가 내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홀로 싸우지 않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도 이렇게 뉴스 할 때 많이 그래 박상윤 검사가 그래 어렵지만 한 명의 검사의 목소리가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아리가 크게 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같이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는 그 노력이 큰 힘을 발휘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주요 현안들 짧게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대목을 짚어 주셨네요. 좀 섭섭하신 얘기가 혹시 있나요? 뭐 오늘 이슈 중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일 양문석 의원에 대한 판결 이후에 또 민주당 내에서의 공천 과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송영길 대표와 김남준 대변인도 여전히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2부 강전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데요.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누르시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2부 시작합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예, 이 소식부터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무역법, 뭐 괴물 301조라고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조사에 착수했다. 이 쿠팡 문제에 포함해서 한국과 관련된 미국 기업의 차별 행위, 뭐 여러 행위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졌네요. 예, 참 안타깝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301조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브라질입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미중 패권 경쟁 잠재적인 적이죠. 뭐 공식적인 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국을 상대로 그 301조 조사를 하는 거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미 정권이 들어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삼고 있죠.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수면에 올리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과 똑같이 301조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 문제 뭐 대표적입니다. 쿠팡과 관련해 가지고 그 미국 법인이죠. 미국 법인인데 이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불공정하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인질로 삼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행위를 이재명 정부에서 했거든요. 뭐 영업 정지까지 지금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쿠팡이라는 회사는 미국 법인이라고 하지만 영업장이 우리나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한국에서 지금 영업 정지를 시키겠다라고 하면 미국 법인을 폐업시키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뭐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가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뭐 이재명 정부도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대표적인 게 그 구글에 대한 지도 데이터 넘겨준 거. 예,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 그 구글의 데이터 문제를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느냐의 안보와 문제가. 관련된 문제도 네.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네이버가 있어가지고 포털 생태계가 미국의 그런 구글이나 여기에 뭐 일방적으로 넘겨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지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꾸준히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 이제 그 지도를 내줬어요. 예. 지도를 내줬으니까 이런 그 비관세 장벽 이런 불평등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입장이나 이런 거는 전반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지금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나 여왕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계속 특히나 무역법 301조 때문에 미국을 지금 자주 방문하고 있고 가고 있긴 한데 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는 한국의 이야기는 알겠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쿠팡과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우리가 굉장히 그 뭐 국회에도 불러가지고 뭐 모욕도 주고 했잖아요. 네. 그때도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여러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고 좀 냉철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뭐 전 세계 중계까지 하면서 이 광고를 한 상황에서 이 미국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렇게 그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했는데 아니 왜 미국은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뒤에서 수면 아래에서 압박을 하는 거와 수면 위에서 압박을 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의 정도를 지금 그 굉장히 이재명 정부가 악수를 뒀고 그러니까 미국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퇴로를 못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일상생활할 때 누구를 뒷담화 깐다고 하죠. 뒤에서 험담은 많이 해요. 안 보이는 데는 뭐 임금님도 뒤에서 욕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험담하고. 근데 그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는 그 상황에 맞냐 이게 도대체 명분이 있냐 그리고 그쪽에서 나한테 들어올 반격은 뭐냐 이런 걸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버려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치르게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구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무역법 301조를 미국에서 조사를 착수하게 되면 실제로 한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그 이후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이 조사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미국 기업을 하고 있는 여러 요청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까? 과거에는 이제 301조 이하가 나오면 예. 그 WTO에서 뭐 그 틀에서 논의를 하자 이런 게 전형적인 반론이었어요. 이 클래스처럼. 근데 지금 WTO가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자체가 WTO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WTO에서 뭐 이야기해보자라는 그런 대응이 아예 작동이 안 돼요. 네. 그러면 301조를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보복관세 문제만 남게 되는데 301조는 상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보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한선이 없이 상대 국가에 관세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다른 수를 쓰기가 어려운 그런 그 쿠팡에 대한 자총수의 결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속보가 나왔네요. 이재명이 저 속보 이재명 관련된 속보인데 제목만 나왔네요.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주한미군의 그 무기 반출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패트리어트도 나가고 사드 관련된 체계도 지금 이동하고 있고 뭐 유도폭탄 키트도 천여 개 이미 이동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졌고 그런데 이재명이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내지만 이걸 전적으로 관철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제목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에 관해서 정부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좀 냈다. 그런데 주한미군 또는 미국 측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관철이 어려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도 대북 억지력 장애 안 생겨 이거 아니라 전적으로 관찰 어려워 이런 이제 속보가 나왔어요. 저건 조금 제목이 다른 제목을 지금 띄워주셨는데 한번 그거 찾아보십시오. 주한미군 무기 반출 반대 의견 내지만 전적 관철 어려워 대북 억지력 문제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주한미군 이 무기 반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상황 예.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는 있어요. 지금 당장 그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공군력, 해군력 그리고 미사일, 뭐 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이테크 장비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뭐 그 물론 이제 미국은 굉장히 뭐 그런 자산이나 이런 게 많이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재배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당장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산을 집중화시키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뭐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런 그 장비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한국 그리고 일본 여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이란으로 현재 전쟁이 터졌으니까 그쪽에 가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 이거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치자고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이 다른 나라의 장비를 빼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상호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장 불안해요. 당장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켜줄 이런 값비싼 장비들이 미국산 장비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영토를 떠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떤 불안감을 야기시키죠. 예, 당연히 그거는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게 맞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방어하려고 하는 의지는 장비보다는 인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나라에 있는 육군을 빼서 미 육군을 빼가지고 이란으로 하거나 재배치를 해버리면 그거는 제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근데 장비라는 거는 어쨌든 갔다가 다시 또 추가 생산하고 재배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언제든지 한국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뭐 일본이든 뭐 여기저기서 어쨌든 재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그 우리가 너무 불안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이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복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반대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 미국이 우리나라의 반대 의견을 뭐 고려하진 않겠죠. 당장 이제 이란하고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 예. 자, 속보로 전해진 사항 먼저 좀 살펴봤고요. 자, 이란의 사태 내부의 속보 형식이 아닌 주요 장면들을 한번 오늘은 분석하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공개한 게 있죠. 하메네이 벙커를 공개한 게 있습니다. 그 하메네이 벙커 관련된 배경 영상을 띄워주시겠어요? 그거 한번 지금 틀어주시겠습니까? 뒤에 배경 영상으로 한번 틀어주시죠. 그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하메네이 벙커의 폭탄이 투하되고 GBU 57과 이 이스라엘의 폭격기가 거의 동시에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를 좀 드린 바 있습니다. 테헤란로 도로 도심 지하에 미로처럼 저렇게 통로가 뻗어 있었다고 하죠. 그걸 이스라엘의 이제 국방부가 영상 형태로 저걸 만들어서 AI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서 그 내부 시설을 자세히 공개를 했어요. 그만큼 모사드의 주요 요원들이 이 내부 스파이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하메네이 사진이 있고 지금 들어가 보시면 쭉 관련된 영상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국방부의 저 발표 영상 어떤 차원에서 저걸 보셨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게 굉장한 이제 본인의 정보력을 과시를 하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그 하메네이가 사망했던 그 영상 사진이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 벙커에서 그 콘크리트 벽에 눌려져 있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하메네이의 시신 그 화면이 그 사진이 전 세계 공개가 됐죠. 네. 그리고 그러면 그거를 누가 찍었냐? 거기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란의 핵심 관계자인 것 같은데 그 핵심 관계자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스라엘 쪽에 넘긴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거를 다시 또 전 세계 공개를 한 거고 그러면 그 핵심 관계자가 이스라엘 모사드에 포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포섭이 됐겠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 이제 동영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그
협박이자 위협이죠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뭘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다 안다. 다 들여다보고 있다. 다 들여다보고 있다. 집구석에 뭐 있는지 다 안다. 저 벙커라는 게 벙커의 구조라는 게 제가 볼 때는 1급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예. 저 1급 비밀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 하메네이의 지하 벙커의 구조까지 다 아는데 그러면 뭐 어디 뭐 드론이 있다라고 하는 무슨 그 지하 동굴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야 미사일 처박혀 있다는 어디 동굴이나 지하 뭐 경납고나 그걸 모르겠느냐. 너희들 뭐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아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 이런 일종의 그 위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그 이란의 주요 벙커는 북한이 만들어준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북한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이란의 주요 벙커를 이제 시공하고 만들고 그랬는데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그 동굴도 북한에서 작업을 했다는데 이것도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벙커를 아무리 깊게 파도 벙커 버스터로 한 발이 아니라 뭐 이번에 30발로 2초마다 한 대씩 때리지 않았습니까? 네. 뭐 더 깊게 파면 뭐 100발을 그냥 2초마다 한 대씩 때리면 결국 구멍이 나오고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는 이 벙커 무용론에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 직면을 하고 있거든요. 벙커로 도대체 이 VIP를 방어할 수 있는 거냐?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경고, 너희들이 어디 어느 공간에 있는지 다 알고 어디든지 벙커 버스터로 다 때릴 수가 있고 너희들은 도망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자, 또 다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란이 두 번에 걸쳐서 뭐 숫자는 두 번 정확한 아니지만 사실은 의미 있는 이제 미국과의 협상 요청이 두 번에 걸쳐서 있었다고 그러죠. 한 번은 이란 정보국이 직접 나서서 미 CIA와 물밑 접촉을 했다고 하죠. 자, 그 영상 먼저 올 텐데 추가로 또 요청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공격을 시작한 다음 날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 중앙정보국 CIA의 물밑 접촉을 하며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예, 당시에 미 CIA의 물밑 협상, 비밀 협상을 통해서 이란 정보국이 제3국을 통해서 우리 협상을 좀 해보자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란 당국은 저 보도가 나오자 그런 일 없다 부인을 했었죠. 그런데 무지타바가 선출되기 직전에 추가로 또 이란에서 미 CIA의 비밀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이 추가로 좀 나왔습니다. 무지타바가 선출되기 직전인데 무지타바가 선출된 이후에는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뭔가 앞뒤 상황이 이란 내부의 어떤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일주일 전에 저번 주 화요일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그 결사항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고 저거는 자국민용이다. 이란 국내용 이야기다. 실제로는 협상을 하고 있을 거다. 협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이 일주일 사이에 뉴스로 다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협상을 이미 그 이란 쪽에서 미국 이제 CIA에 협상 요청을 했다라는 것도 드러나고 모스타파가 선출되기 전에도 협상을 요청했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제 결사항전한다고 하지만 안에서는 어떻게든 미국하고 협상을 할까 이거를 이제 계속 궁리를 하고 컨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전황에 대해서 그 여러 사람들이 엇갈리는 이야기를 이 일주일 새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뭐 이란이 고급 미사일은 숨겨놓고 나중에 결국 반격할 거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란은 절대 그 항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도 없고 완전히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라든지 알고 보면 미국이 탄약이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야말로 수렁에 빠졌다라든지 이런 친이란적인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나와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해당 그 외국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그 나라 그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 그 이란 전문가는 친이란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 전문가는 친중 성향이고 러시아 전문가는 친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만 친미가 아니에요. 미국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나머지 나라들은 예를 들어 뭐 여러분이 베네수엘라 전문가는 친베네수엘라입니다. 저 인터뷰하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마두로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알고 보면 걔네들도 합리적이고 완전히 내재적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란하고 미국하고 발생하고 있는 이 전쟁도 이란에 대한 내재적인 접근을 하면서 이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려고 하면 이란하고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란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은 반이란이야. 그러면 접촉이 되고 정보를 주겠어요? 그리고 어디 방송 나와가지고 반이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다음에 볼 때 아니 봐 니들 왜 그동안 우리가 정보 주고 실컷 환대하고 잘해줬는데 너 왜 이 반이란으로 이야기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굉장히 걸러 들어야 됩니다. 걸러 들어야 되고 그래서 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친이란 전문가들 어쨌든 이 이란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뭐 이란하고 다시 경제협력을 하든 전후복구를 하든 뭘 하든 외교관계 수립하든 그 친이란 전문가하고 같이 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친이란 전문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이제 전황을 설명할 때는 헷갈리게 하는 거죠. 국민들 계속 헷갈리게 하는데 그건 또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걸러 듣고 어쨌든 지금 일방적으로 미국이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은 아무 그 방어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황이 그랬어요. 처음부터 아니 그 심지어 하메네이를 때릴 때 사살할 때 썼던 비행기가 F-15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스텔스기로 때렸나? 아니에요. F-15로 때렸어요. F-15로 때린다는 건 이미 그 순간 방공망이 완전히 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일주일이 흘렀잖아요. 근데 지금 방공망이 없는데 B-52까지 뜨고 B-52는 이란의 전투기가 잡아서 격추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대놓고 보란 듯이 뜨고 있잖아요. 속도도 느리고 스텔스도 아닌데. 그러니까 방공망이 아예 끝났고 방공망이 끝나는 순간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거지. 거기에서 뭐 다른 수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뭐 드론 발사대나 이런 게 조금 남아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게 드론 발사대를 놓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전황이라는 게 끝났다. 어디 가가지고 뭐 이란이 뭐 또 이길 것 같다. 뭐 미국이 수렁에 빠졌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거는 오정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협상을 계속 해야죠. 지금 그 누구죠? 그 아들 모주타바도 이스라엘에서 발표하기로는 공습을 했고 네. 그 다리를 절단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리를 절단당했어요? 네, 다리를 절단을 했는데 네. 여러분 그 다리뼈가 몸에 있는 모든 뼈 중에 가장 강한 뼈예요. 이 다리뼈는 콘크리트보다 강하고 강철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리뼈가 이게 부서져 가지고 절단을 할 정도면 나머지 오장육부는 이게 살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공습으로 완전히 망신창이가 돼 있는 상태예요. 새로 뽑힌 그런 지도자조차도. 그러면 이거를 뽑힌다고 말한 지 지금 24시간도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인데 누가 지금 다시 새로운 지도자가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이 전황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했는데 이란이 그걸 못 버텨요. 이란은 그 곡물을 수입을 하는 나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그런 수출입 선박이 작동이 안 되고 항구가 마비가 되면 자기들이 뭐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굶어 죽는 나라예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봉쇄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란은 지금 항복만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앞서 중국 전문가는 친중적인 사람인 경우가 많고 중국 전문가라고 얘기한 사람은 친중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야기 하셨으니까 중국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왜 왕이 외교부장 보통 외교부장으로 왕이가 오랫동안 유명해서 왕위의 외교부장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죠. 왕이가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죠. 중국 공산당의 사실은 외교 분야의 공산당의 최고 책임자. 이 왕이 주임이 이 미국과 이란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휴전과 전쟁 중단, 휴전과 전쟁 중단이 필요하다 이런 긴급 입장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왜 뭐 중국이야 당연히 뭐 이란 편 들어서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전쟁 미국이 압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압도적으로 하는 거에 반대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만 그냥 의뢰의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왜 긴급 입장을 밝혔을까 살펴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이 상황을 발표를 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타격을 받을 나라들은 많이 있죠. 뭐 일본과 한국도 타격을 많이 받는데 가장 타격을 받는 국가 하면 중국이다 사실은. 중국 그래서 왕이 이 주임이 왕이 외교부장이 긴급 입장 발표를 한 거다. 이란산 석유 수입 문제가 아주 긴급한 아주 중국이 다급한 상황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예. 사실 중국이 또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들고 그 석유를 수입해 가지고 연료로도 돌리지만 석유화학 제품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굉장히 그동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수 공장, 뭐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중국과의 경쟁 때문이었거든요. 중국과의 경쟁 때문이었는데 중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블랙마켓으로 원유를 굉장히 저렴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시장에서 베네수엘라나 이란이 그 석유를 팔 수가 없고 그거를 이제 사주는 건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그걸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시세보다. 그러니까 저렴한 원가가 발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하고 경쟁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뒤처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라는 게 장치 산업이고 그 장치라는 게 일종의 감가는 되지만 어쨌든 한번 설비를 해 놓으면 저렴하게 만들어 놓으면 계속 이제 돌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원재료의 가격이에요. 원재료가 원유잖아요. 그게 네.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중국하고 경쟁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그 전쟁 상황이 되니까 중국에서 바로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을 제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원유를 뭐 더 중요한데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석유화학 제품, 정유 제품 뭐 이런 거를 아예 만들어 버리면 그게 굉장히 좀 비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장 이제 그 제한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란이 중동에서 그동안 프록시 포스라고 해서 대리 세력을 운영을 했거든요. 예.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뭐 그 후티 반군이나 이런 그걸 운영을 했는데 이란 또 중국의 일종의 프록시 포스가 되는 겁니다. 반미 정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베네수엘라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란하고도 협의를 하고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석유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런 일종의 범중국 그 연맹체를 지금 구성을 한 거죠. 1대1로라고도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베네수엘라는 아예 뭐 끝났죠. 그 베네수엘라 앞바다를 미국이 봉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석유가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중국 배 유조선 한 척이 몰래 하려다가 잡혔죠. 저 옛날에. 그리고 이란 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리면
이란하고 중국은 연접하지 않아요. 거기 중앙아시아 뭐 스탄 계열 나라들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육로로는 갈 수가 없고 무조건 배로 나와야 되는데 그럼 호르무즈 해협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선박들이 이제 그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중국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든 휴전을 좀 하고 전쟁을 멈추자 이렇게 다급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중국이 땅덩어리는 넓은데 네. 인구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게 충당될 정도의 자원이 그 정도로 많지는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국이 사실은 땅이 복받은 나라죠. 자원도 너무 많고 그런 나라인데 거기서 이제 원유나 이런 것들도 가스도 생산할 수 있고 뭐 나중에 그 원유 가격이 오르면 셰일가스도 다시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이 많은데 네. 그거를 중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이런 것들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란이 작년부터 가뭄 상태입니다. 아주 지독한 가뭄. 아, 예, 그리고 그 댐의 저장 수위가 그냥 뭐 20-30% 수준이 아니고 네. 기존의 정상 수위의 100분의 1 수준이에요. 이란에서 일어났던 시위가 최근에 일어났죠. 그것도 결국에는 가뭄 때문에 생필품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아예 공급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고가 뭉쳐져 가지고 이번 지금 현재의 이슬람 정부를 향해서 폭동이 일어났던 거고 시위가 일어났던 거고 네. 그리고 중동 국가는 기본적으로 식수가 항상 부족하고 거의 뭐 이란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식수의 60-70% 정도를 담수화 시설에서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뉴스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을 했다 보복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부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수화 시설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란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있다. 석유뿐만이 아니라 담수화 시설이 파괴되면 안 그래도 가뭄인데 이 국민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다른 장면 한번 좀 볼까요? 이 걸프 국가들, 중동 국가들의 그러면 우리 공관장들, 대사, 총영사 이런 공관장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사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각국에서 지금 교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중동에 있다가 또는 뭐 교민들이 탈출하는 대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9개월이 됐는데 중동 걸프 현지 이 공관장들이 대부분 공석이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나면서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지금 외교 관련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는 국회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 출범 9개월째 일부 중동 지역 공관장이 공석인 데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동 지역에 19개 공간 중에 6개 약 한 30%가 지금 공관장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지금 제대로 우리가 외교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조현 장관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가급적 빨리 임명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30% 이야기를 했는데 중동 지역의 대사 6명이 공석이다. 두바이 총영사도 공석이다. 지난번 예전부터 이제 이 주요 국가들의 대사 총영사 공관장 공석 문제는 계속 몇 개월 전에 나왔는데 이 출범 9개월이 됐는데도 지금 아직도 개선이 안 됐네요. 이게 뭐 전반적인 현상도 있는데 네. 특히 중동의 대사 6개가 공석이고 두바이 총영사가 공석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중동하고 굉장히 그 경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방산 교류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천궁2 이 천궁2가 그 요격률을 뭐 95% 정도 올려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중동 국가에서 요청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석유를 수입하고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그리고 뭐 원자력 협력부터 방산 협력부터 아주 필수적인 협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아주 팁 정도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랍어가 그래서
배워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음. 예, 제가 갑자기 좀 옆으로 빠지는 말을 하는데 예. 아랍어과를 가면 뭐 한국외대나 뭐 세종대 아랍어과가 있는데 아랍어과 졸업자들은 다 대기업에 취직해요. 그 정도로 그 아랍어과가 굉장히 하고 인기적인 그런 학과가 되고 정말 대기업 취직이 보장되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참고삼아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의 그런 경제 교류가 많아서 여기는 중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사가 비어 있다라는 거는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중동의 그런 외교 관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중동은 기본적으로 친영국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을 영국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처럼 각 나라의 독립에 있어가지고 영국이 관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사우디의 뭐 왕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왕자들을 영국으로 많이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친미 국가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나중에 굉장히 뭐 이런 달러 패권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큰 뭐 강대국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과 영국이 중동 외교의 가장 큰 그 시그니처거든요. 그래서 친미적인, 친영국적인 요런 그 미영 계열의 외교관들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문화가 그래요, 굉장히.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그런 친미, 친영 그런 계열, 그런 성향의 그런 이재명 정부가 믿는 신뢰하는 인력 풀들이 외교관 계열에서 얼마나 있느냐. 그게 뭐 있으면 바로바로 투입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 유성락 안보실장의 그런 문제도 있듯이 굉장히 지금 그 자기들이 쓰기에도 친미 라인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친미 인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친미 인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지금 우리가 관세 협상 때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인력 풀의 그 협소함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동의 그런 대사나 아니면 총영사나 이런 배치에도 굉장히 장애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동의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그 안보, 군사, 무역 그리고 뭐 이런 호르무즈 해협과 같이 해운과 관련한 항로 문제 그런 것까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속히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이재명의 측근들은 막 곳곳에 가죠. 뭐 주요 유엔 대사도 실내 전문가가 아니어도 가고 한국 부동산의 원장이 되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근에 한국 부동산의 통계 문제까지 지금 의심되는 상황인데 문재인 2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가장 측근인 경기도 당시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었던 또 민주당이 이재명이 대표 시절에 기본사회 위원장을 했던 그 사람이 한국 부동산 원장에 갔었죠. 그런데 주요 외교관들 중에 이 대사로 보낼 사람들은 이재명 측근들 중에는 없나요? 전문가가 없습니까? 이제 구조적 문제까지도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주당 내부 또 법률권 내부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어준이 직접 이재명을 거명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한번 사진 볼게요. 유튜버 김어준 씨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객관 강박이 좀 있다. 뭐 대통령 스스로 레드팀을 자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본인의 방송에서 패널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재명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직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재명 왜 직격했느냐? 뭐 이재명 관련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페북에 올린 글이나
뭐 검찰 개혁 뭐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지 말고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김어준이 이재명을 직접 좀 저 사람 내 팀 역할을 하네, 좀 객관적으로 되려고 약간 강박관념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저격하는 그런 영상의 취지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사실은 그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예. 권력 다툼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전에는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자기들이 그 어쨌든 만든 직접적인 공격은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앞에서 뭐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지만 뭐 일당원 일투표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뒤에서는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그 일종의 그 대리인으로 볼 만한 그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김민석 총리를 때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풀어나갔는데, 예. 지금 그 김어준이 바로 이재명을 직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고, 이제 뭐 한번 다 뭐 체면이고 뭐고 불구하고 한번 붙자라는 그런 일종의 선전포고죠. 잘 아시다시피 김어준이 상징하는 거는 문재인, 조국, 정청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정청래하고 박찬대하고 당대표 전당대회를 붙었을 때도 김어준 쪽에서 전폭적으로 정청래를 밀어서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예. 게다가 지금 1인 1표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정청래와 이재명의 힘겨루기에서 정청래 쪽으로 살짝 그 힘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정치판은 살짝 넘어가면 요만큼 그냥 넘어가 버려요. 순식간에 이게 무슨 거대한 무슨 탑이 무너지듯이 넘어가 버리는데, 지금 저는 그 정도 상태까지 갔다. 그리고 민주당이 8월에 전당대회를 합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전당대회 돌입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청래가 다시 선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이재명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재명이 당대표일 때. 이제는 정청래한테 다시 줄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아마 신속하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 공격 신호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뭐 사실 이것도 국민의힘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이 정말 똘똘한 야당으로 뭉쳐져 있으면 일단 국민의힘을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민주당 측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보다는 어떻게든 좀 국민의힘을 그 압박하거나 견제해야 되는 식으로 약간 뭉치게 되는데, 국민의힘이 요즘 굉장히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가 국민의힘은 열에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내부적으로 치고받고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그 한편으로는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간에 김어준이 어쨌든 정청래 입장에 서서 주로 이재명 주변에 있는 인물들 때려왔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뭐 1인 1표제 문제이든 검찰과 개혁 관련된 사안이든 이런 강경파들, 민주당 내부의 정청래와 강경파들이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때려왔고, 지금 김민석, 정성호 뭐 이런 인물들에 관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때려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대리인을 때리는 양식이 아니라 이재명을 직접 때리고 있는 양상은, 이건 좀 새로운 차원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시기적으로 예. 이제 민주당도 경선에 돌입을 해요. 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천 신청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경선을 지금 해야 되는데,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우세를 보여주는 거죠. 정청래, 김어준, 문재인 요 라인들의 우세를 보여주고, 안 그러면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의
그런 시스템에서 국민들이 뭐 항상 생활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권위에 대한 존중이란 게 있어요. 예, 사실은 그 굉장히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속이 시끄러운 게 많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왕이 없고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이 정근대 국가에서 왕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상징성, 국가 원수로서의 상징성을 같이 겸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한 권위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민주당 내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라고 해서 그러면 영국의 여왕이 그러면 영국 정치에 전혀 상관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덴마크든 뭐 어디든 그 왕이 있는 나라는 왕이 어떤 식으로든지 발언을 하게 돼 있고 뭐 태국만 하더라도 입헌군주제라고 하지만 안에서는 쿠데타를 막 해도 그 쿠데타가 성공했느냐 실패하느냐의 심판을 왕이 봐요. 그 정도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서 나오는 후광 권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그 일부를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하는데 지금 이제 그 김어준의 공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체면을 내려놓고 예. 한번 붙어보자. 이게 이제 총선에 대한 어떤 그 대비 이게 권력의 중심이 옮겨갔다라는 대비도 그것도 있지만 경선을 해야 되니까 경선에서 이거를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을 파는 사람들의 그런 움직임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 팔아가지고 막 하면 사람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경선에 그 이재명 대통령을 파는 사람이 긍정적인 효과, 우세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사전에 좀 자르고 들어가는 거죠, 이걸. 그래서 지금 시점에 김어준 씨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어떤 이재명의 권위를 깎아내고 모욕을 주고 사실 그거를 똑같이 그 요쪽에서 한 게 김건희 여사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에요. 특히 김건희 여사를 일종의 앵커로 해가지고 계속 모욕을 주잖아요. 영부인이니까 최소한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를 이 김건희 여사는 존중 안 해도 돼, 모욕 줘도 돼, 하찮게 대해도 돼. 그 작업을 계속 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지금 이 이재명에 대해서 똑같은 전략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한 가지만 추가해서 그러면 여쭤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이재명이 정청래를 견제하는 어떤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강경파들에 관해서도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내부에는 뭐 잡음이었다 이런 식의 포장을 했는데 최근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쟁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도 강제 퇴출되고 이성윤도 강제 퇴출되고 더 가까이선 최민희까지 강제 퇴출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김어준과 정청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쟁명인의 마을은 사실상 이재명과 친명계의 가장 거점인데 정청래나 이성윤이나 최민희를 강제 퇴출한 걸 그냥 놔도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 그러면 그 이야기는 이재명이 사실상 저걸 놔두는 거야? 용인하는 거야? 친명계가 사실상 저거 안에서 무슨 의도를 갖고 작업을 하는 결과야? 이렇게 김어준이 생각하고 그것과 연관해서 그래? 그러면 이제 대리인을 때릴 게 아니구나. 이 쟁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 같은 당대표도 강제 퇴출시키는 만에 뭐 이런 어떤 상황적인 인식도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일종의 대리전 현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봐요. 근데 대리전이라는 거는 대리전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대리인이 아닌 본진을 직접 타격하느냐 요 문제가 사실 조금 있는데 어쨌든 쟁명인의 마을이라는 게 기본적인 팬클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팬클럽이라는 거는 뭐 제도권화된 어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쟁명인의 마을이 뭐 김어준처럼 굉장히 그 역사와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어떤 사적인 단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한 일을 가지고
이거를 정식 공격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물론 그게 정식 공격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그 속내는 네네. 이재명의 무기나에서 진행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시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굳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격한다고 하는 거는 그 제명인의 마을에서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반격할 거야로 가는 거라고는 그건 조금 제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직격하는 거는 이 정도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뭐 어쨌든 대리인을 통해서 얻어맞는 거는 상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일종의 정치적인 정치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니 내가 딴 사람한테 맞은 것도 아니고 내가 길 가다가 아무나 뭐 꼬맹이한테 얻어맞았으면 야 쟤 그걸 왜 때리지? 너 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대통령한테 맞았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근본적으로 이제 뭐 맞았다라는 게 뭐 모욕으로 생각을 하고 기분으로 움직일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나는 대통령의 의사가 이런 거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나는 내가 대통령을 직격해야지. 보통 우리 보수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대통령한테 꿀밥 한 대 맞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조금 자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꿀밥 한 대 맞고 그게 또 대통령한테 직격으로 맞은 것도 아니고 대리인한테 맞았는데 그래 이건 대통령이 때린 거니까 내가 대통령을 직접 공격할 거야. 이거는 조금 다른 계산이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이런 공천 시즌 뭐 이런 요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에서 발생한 거지. 잽을 한 대 맞았다고 그래서 그 훅을 휘두르는 거는 이거는 전혀 다른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김어준과 이제 이재명의 본판 싸움이 시작됐네요. 이제 대리전 싸움이 아니라 죽고 살기로 1대1로 대전 한번 뜨자 한판 뜨자 이게 이제 다이다이 한 진영을 대표하는 이제 짱과 뭐 또 다른 진영을 대표한다는 짱끼리 한번 붙어보자 실제로 한번 붙어보자 하는 판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우위에서 때리고 애들러서 때리고 조금 뭐 자제하는 듯 하랬더니 이제 김어준이 이재명을 직접 때리는 그런 상황이 아주 바뀌었네요. 자, 2차전, 3차전이 어떻게 뜨겁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무안공항 참사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들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의 내용 속에도 담겼고요. 어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사과하는 장면이 지금 있는데 자, 유가족들 지금 저 기자회견 오른쪽에 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사과를 하죠.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왜 사과를 했을까요? 예, 무안공항 노지에서 그 잔해 속에서 유해가 발견이 됐다. 그리고 추가적인 유류품이 발견이 됐다. 그동안 이 잔해 속에 있는 유해를 발견하지 않다가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긴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야 그 무안공항 노지에 있던 잔해 뭐 사고가 났으니까 잔해가 있죠. 거기에서 이 사망자의 유해가 그리고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사과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 상황 일단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참사를 가장 정치적으로 악질적으로 이용해 왔던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야당일 때 정말 뭐 쥐잡듯이 죽일 듯이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 보수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비토를 하더니 지금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네. 정권을 잡아서 그러면 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런 그 무안공항 참사 같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뒷수습을 똑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세월호 때 컵라면 먹었다고 뭐 들고 일어나던 그 정도 결기에 반에 반만하더라도 지금 뭐 이런 유해가 방치돼 있다란
요런 그 참혹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실은 그 민주당이 사실 참사를 애통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희생자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이런 사안이거든요. 아주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유해를 더 치밀하게 찾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추가적인 지시를 하기만 해도 많은 이제 관련자나 공무원들이 찾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민주당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그 참사를 이용하는 정치, 참사에 대한 국민의 슬픔을 악용한 악질적인 정치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그 이재명 정권에서 일어나는 참사도 저는 이와 같은 똑같은 행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문제 지적을 하면 또 뭐 적반하장식으로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참사를 그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거에는 너무나 반대합니다. 너무나 반대하고, 그런데 이 그 민주당이 해왔던 적반하장적인 이런 그 참사 장사, 참사 놀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이 국민들께 이런 내로남불 이런 그 모럴 해저들을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당하게 이 참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오히려 집중해야 되는 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나온 게 있는데 그 뭐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뭐 해야 된다가 한 38% 나왔다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55% 정도는 뭐 인재를 뽑아가지고 세대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대여 투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정책이나 민생 이런 걸로 발굴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게 56%인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38%도 실제로 대부분 민주당이고, 한 12%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12%만 대통령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 안에서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대여 투쟁의 하나의 그 어떤 장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슬픔을 또 어루만지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거는 사실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안 하면서 다른 어떤 뭐 예속 논쟁 비슷한 그런 공방정만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전혀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리가 없는 그런 짓만 반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 내역을 조금만 소개하고 질문 좀 이어가 볼게요.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 항철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26일 지난달 26일까지 기체 잔해 재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해 9점이 추가로 발견이 됐다고 그러죠. 유해 9점 중에는 25cm 크기의 유골 한 점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고요. 또 관련된 희생자의 여러 물품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의류, 가방, 개인 소지품도 대량으로 발견이 됐다. 유류품이 대형 봉투 648개 분량에 해당한다. 이렇게 많은 유해와 각종 이 유류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다. 이게 정부인가요?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죠. 참사에 대해서 이용할 대로 이용하는 정권이지만 무안공항에 관한 이 참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사나 진상규명에 거의 손을 대지 않는지, 그런 상황을 계속 느끼게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유가족들이 그간에 뭐 삭발단식도 하고 그랬어요. 혹시 단식은 아니고 삭발도 하고 그랬었죠. 예. 지금 사진에 마침 떠 있습니다. 저렇게 유가족들이 당시에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용산에 있을 때 청와대로 오기 전에
저 앞에서 저렇게 삭발도 하기도 하고 했었죠. 막 울부짖는 그런 통곡의 목소리도 많이 했었는데, 자, 앞서 이제 참사 관련해서 정치화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좌익들이 그간에 이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셨을 텐데, 유독 이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부분도 그렇고 침묵하는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처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됩니까? 사실 그 블랙박스가 지금 해석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블랙박스 해석이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고 미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보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네. 그것이 다시 해석이 돼가지고 그 데이터 값이 피드백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미처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빨리 해달라,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미국 쪽에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실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 무안공항에 그 콘크리트 둔덕을 쌓은 거, 그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뭐 규명이 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전혀 후속 그 조치나 후속 보고가 나타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 유가족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이게 왜 있어서는 안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느냐. 그 부분이 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상을 또 새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명을 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문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과거 이태원 참사 때도 수없이 수많은 언론들이 재조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큰 게 이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이죠. 그게 문재인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진상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재과 라인에서 누가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고 파악돼야 될 게 많은데도 방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유가족들의 문제의식 그리고 이런 투쟁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해놓은 이런 방치에 비하면 오히려 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참은 것 같아요, 유가족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번은 어떻게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뭐 그 부분의 문제는 그 부분의 문제라고 치고 국민의힘이 또 조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과거에 이태원 참사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그 유가족들을 아예 국회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뭐 여러 번 그것도 수차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마이크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 것들도 국힘이 해야 되는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지방선거, 아니 저는 지방선거 시즌이라도 이거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은 아직 뭐 내부에 무슨 노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선 정리하느라 여기에는 집중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운 거죠. 예.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서 기가 막힌 상황, 인재 유해 유류품을 추가로 찾았다. 그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상황을 보게 되네요. 국토부 장관이 결국 또 고개를 숙이는, 부동산에서만 숙이는 게 아니고 무안공항 무안건으로도 사기네요. 무안한 고개 숙임, 사과를 해야 되겠네요.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2부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영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